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의 생태적 전환, 이제 자율과 분권을 주제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나눌 내용은 뭐 이렇게 순서가 되겠는데요. 뭐 일종의 그냥 차례가 되겠습니다. 한 10가지 꼭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고요.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뭐 뉴노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이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은 마이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뉴노멀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코로나라는 것이 전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은 아니고 이제 이미 오랫동안 여러 가지 위험 신호를 우리가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왜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저번에 1차 레퍼런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의 생태적 전환 담론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나면서 그 교육의 생태적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이 원자력 발전소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후 위기의 차원 또는 환경 오염이나 환경 위기의 차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 가지 경고의 메시지들이 있었죠. 뭐 지난 1차 레퍼런스 때 정미숙 선생님께서는 80년대부터 진행되었던 다양한 경고의 이야기들에 대해 소개를 해주셨지만 근 10년 동안에 있었던 것들만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도 2015년 12월 9일에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미만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2018년 10월 1일 인천에서 열린 제48차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가 채택이 됐었죠. 그래서 그 내용은 2050년까지 순배출 제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달 후에 열린 제24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죠. 그때 이제 채택하지 않았던 나라들이 미국, 러시아, 사우디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올해 3월 11일 WHO에서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교육의 생태적 전환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 청산의 목소리가 이제 굉장히 또 귀 기울여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2019년 9월 24일 날 그레타 툰베리가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기성세대를 향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숙의 의미를 뒤바꿔 버렸죠. 또한 3일 후인 9월 27일 날 대한민국 청소년 기후행동은 제3차 결석 시위에서 어른들이 평범하게 누렸던 권리와 일상이 청소년들에게도 주어져야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는 것은 결국 근대적 교육 체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선언한 일종의 어떤 상징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13일 날은 이제 청소년 기후행동에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을 했고요. 현재 우리 정부의 감축 목표로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지킬 수 없다. 헌법에서 보장한 생명권, 행복 추구권, 그리고 정상적인 환경에 살아갈 수 있는 환경권 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그 헌법을 지켜달라라는 내용의 기후소송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 25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앞으로 공개 서한을 보내죠.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교육 시스템의 생태적 전환이 필요함에 공감하며 교육 시스템이 스스로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원방을 마련해 달라. 그리고 탈석탄 고명을 선언한 은행을 교육청에 금고 선정 시 우대한다는 내용들을 조례 개정해 달라 등으로 실질적인 어떤 액션 같은 것들을 좀 취해 달라라는 서한을 보내게 됩니다. 뭐 해외에서도 비슷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는데 7월 16일 날 한 3개월 전이네요. 뭐 그레타 툰베리, 루이자 뉴바우어 등 4명의 청소년들이 대표로 해서 EU와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보냈었죠. 거기에 이제 좀 인상 깊은 문장 2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근대 세계에 기반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인종적 정의, 기후 및 환경 정의를 위한 투쟁 그런 것들이 뭐 성평등, 민주주의, 인권, 동물권, 언론과 출판의 자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제 평등과 연결이 된다. 평등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현재의 시스템은 고장난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수리하거나 고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냐? 사실 이제 근대 교육 체제라는 것을 돌이켜 보면 근대 교육 체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생물학적 개체에 대비해서 이제 인간에게 특권적인 지위를 보장을 하죠. 인디비주얼이라는 의미가 더 이상 분할할 수 없는 최소의 단위로서의 개인을 표현한다면 결국 이제 인간만이 어떤 그 특권을 누린다, 존엄성이 보장되는 특권을 누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인간이 아닌 것들을 지구라는 행성에서 함께 살아가는 평등한 구성원이 아니라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인간마저도 자원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의 지배를 의미하는 이제 데모크라시라는 개념이 이제 지각 있는 존재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엄성을 보장하는 디그노크라시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구 생태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지구적으로 또 한편은 지역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근대적 교육 체제에 대한 성찰은 원고에는 있습니다만 이것들은 좀 내용을 좀 생략을 하고요. 결국 이제 이 가르침과 배움의 전환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결국 이제 인간이 이제 주체라고 할 때 또 내 주변에 있는 지금 같이 이 레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선생님들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주체인 거죠. 제 입장에서는 이제 객체입니다만 이 주체와 객체가 사실은 하나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 구조 속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 구조 속에서의 연결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는 서로 다 객관적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결정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서 가르침과 배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배움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 구조 속의 객관으로서의 주체와 구조 속의 객관으로서의 객체 사이에 벌어지는 다양한 접속들이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실천이고 결국 암과 함과 삶이 서로 일치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우는 지식이라는 것이 이 세상 밖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지식을 우리가 주입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어떤 상대적인 의미의 지식의 상대성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만이 옳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어떤 구조에 속해 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구조의 일부분이고 내가 그 구조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조를 또 만들어간다. 또 내가 만들어가는 구조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비인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 역시 영향을 받는다.
그런 구조에 대한 인식, 그리고 내 스스로가 구조라는 생각 속에서 나의 실천이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고, 물론 그 속에서 한계도 인식해야겠지만요. 그러한 이제 인식론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가르침과 배움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좀 너무 작기는 한데, 이제 가르침의 의미가 굉장히 좀 다양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제 왼쪽에 나타낸 것처럼 우리가 촉진시키는 것, 모델이 되는 것, 또 해방시키거나 권한을 부여하는 것, 또 어떤 일의 원인이 되게 하거나 참여하게 하는 것, 또 대화하는 것,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다 우리가 교수 행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마땅히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가르침과 배움을 생각할 때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계가 절대적인 지식이 존재한다라고 가정하고, 그 절대적인 지식을 어떻게 하면 학교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실에 앉아 있는 학생들한테 효과적으로 주입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 전제를 우리가 전환하고 그 학생들을 주체로 하는, 그리고 이제 학교라는 곳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 지식이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어떤 가능성의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때의 교육과정 체제라는 것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상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교육과정의 기능은 뭐 이렇게 뭐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어떤 교육과정 문서나 교육 계획서만 의미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시스템의 설계도와 같은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 교육과정 성격이 이렇게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과정 성격이 이와 같은데, 과연 정말로 교육과정은 이와 같이 작동되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반성도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육과정 결정의 분권,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현재 이제 이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에 있는 국가가 교육과정을 만들게 되면 그 교육과정을 시도교육청으로 내리고, 시도교육청에서 편성운영 지침을 만든 다음에 결국 이제 학교에서 학교교육과정 운영하게 되는데, 어떤 그 결정의 권한도 없고 운영의 자율성도 없는 상태에서 교육과정이 운영되다 보니 이 올라가는 화살표는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작동하게 하고, 이 하향식과 상향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 교육과정의 결정체제가 어떻게 하면 선순환 구조를 갖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 교육과정의 분권, 그리고 운영의 자율성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객관적인 인식론에서 우리가 이제 모두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에 학교라는 곳이 학생들의 삶을 만들어가는 곳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역량이라는 것을 교육과정의 편성 원리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역량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굉장히 좀 다차원적인 거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지식에 대비되는 것으로서의 역량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 역량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학생이 갖고 있는 역량, 그 다음에 뭐 교사의 역량, 학교의 역량, 지역사회의 역량, 국가의 역량까지 굉장히 다양한 역량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량을 이루는 요소들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의 상황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개인의 참여의 정도, 내부 자원, 외부 자원, 그 다음에 행동 가능성, 비판적 성찰, 이런 것들의 이루는 함수, 결국은 그 개인의 역량이다. 이런 것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작동하고 교육과정 편성의 원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뭐고요.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모형이라는 것도 국가에서 기본적인 어떤 그 목표지향적으로 설계를 해서 쭉쭉 밑으로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워커의 수기적 교육과정 모형을 옮겨놨는데, 이런 교육과정 모형은 이미 이제 혁신학교 같은 곳에선 이루어지고 있는, 또 오늘 이따가 발표될 그 성시산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신념이나 이론이나 철학,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플랫폼으로 해서 그 실제적인 상황에 입각한 수기를 바탕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결정하는 그런 체제가 이제 학교에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 교육 과정의 그 수기적 교육 과정 모형을 통해서 어떤 그 역량의 개념들이 어떻게 발현되게 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학교가 이제 이런 공간이 될 때 이제 교육 과정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이제 자율과 분권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써봤는데요. 결국 이제 학교가 학생들의 역량을 구현하는 공간이 된다라고 할 때, 학교라는 공간은 단순히 학생들이 교실에 앉아서 교과서적인 지식을 암기하는 곳이 아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공간들을 창출해야 하고 그 공간 자체가 하나의 교육 과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교실 안에서만 배우는 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학교 밖 다양한 연결 지점들에서 배움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배움의 공간을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간이라는 것이 꽉 짜여져서 학생들한테 시간표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이 학교의 시간을 학생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힘의 배치라는 건 결국 이제 교육과정 분권이 그 교육과정 결정에 관여하는 교육 주체들 사이에 힘을 배분한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육과정 분권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이제 원고에는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입법을 통해서 학교에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그래서 현재 창의적 체험 활동에 주어진 시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다양한 그 의무 교육 시간이 부과되어 있는 그런 그런 현실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부분하고, 아무리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더라 하더라도 이 시험공화국, 시험국민이라는 현실 속에서 대학의 서열화, 입시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그 권력, 그런 것들을 타파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과정의 분권이 가능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거시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평가권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갖고 있는 평가권에 대한 또 개혁과 혁신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핀란드의 이제 교육과정 분권에 대한 도표인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좀 드리면요. 사실 그 교육과정을 할 때,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일단 역량이라는 것을 먼저 7가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의 7가지 포괄적인 역량들을 배열을 하고, 사실 그 역량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컨텐츠로 만들고, 교육 목표로 수립하고, 그다음에 어떤 평가 기준을 세울 것인가를 고민한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교과의 주제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과를 먼저 선정해 놓고 역량을 형식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해서 먼저 고민한 다음에 그 역량이라는 것을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역순의 교육과정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실질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재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그거는 학교와 또 지역사회와 교육청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상상과 실험의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요. 하나 이제 재미있는 그 보고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작년에 그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인의 미래인식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선호하는 미래를 한번 보세요. 맨 좌측에 선호하는 미래를 보시면 이 보존 분배는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존 분배 사회를 가장 많은 그 선호하는 미래로 꼽았는데, 그런데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 맨 우측을 보시면 안정성장은 지금 현재 그냥 이와 같은 형태가 그대로 간다라는 그냥 소비지향적인 사회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안정성장 사회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불일치하는 건데, 선호하는 미래와 도래할 가능성이 높은 미래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욕망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교육의 과제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미래를 이야기를 할 때 학교라는 곳이 여전히 역할을 가진다면 결국은 학교라는 곳은 지금 우리가 피하고자 하는 그런 현실들을 비현실화시키는 공간인 동시에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마땅히 우리가 추구하고 획득해야 할 그런 비현실들을 현실화시키는 곳, 그걸 잉태시키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교육과정의 어떤 결정의 권한과 그다음에 자율성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느냐에 대한 몇 가지 예시들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온 건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학교 전체적 접근법. 줌에서 음소거를 넣고 해야지 여기 음이 안 들리는 거지 저쪽으로. 그렇죠?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지? 비디오도 지금 꺼져 있고. 네네. 오케이 땡큐. 예, 지금 누구 말씀해 주신 게 다 들리네요. 잘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학교 전체적 접근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뤄야 할 그런 어떤 내용들, 주제 같은 것들, 어떤 이제 현재는 도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도래해야 할 어떤 그런 비현실들,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좀 적어봤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새로운 현실주의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제 마스크가 일상이 된 현실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각이 있는 모든 존재가 존엄을 지키는 사회를 꿈꾸는 것은 아직은 비현실이지만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가 여전히 비현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원인이 과거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원인은 미래에 있을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그 미래를 얼마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율과 분권이라는 것은 결국 힘의 배치의 문제이고 이는 다시 행위의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행위 또는 행위 주체라는 것은 구조화된 의미 있는 세계에서 의식적이고 반성적인 행동을 시작하는 이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변혁의 주체죠. 이 변혁의 주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사실 만들 것인가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학생 또는 교사, 결국 그 학교의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성장하고 그다음에 저절로 어떤 이제 그 교육 과정들을 스스로 운영해 나가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주체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생태적 전환의 과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춘 후에 권한을 부여한다가 아니라 거꾸로 일단 권한을 부여를 해야 분권을 해야 자율적인 역량이 생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합적 행위자로서 생태적 전환의 주체를 형성하는 것, 그게 이제 교육의 생태적 전환의 근본적인 과제. 그래서 결국은 분권과 자율이라는 것이 생태적 전환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다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신념 속에서 저절로 성장하고 스스로 변혁하는 주체를 만드는 것, 그를 통해서 배움의 경탄을 회복하는 것, 그런 것들이 학교의 교육과정 분권과 자율성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